다경이 내가 예술의 본질은 낯선 관계의 연결이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뜻 같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되지 않아? 우리가 맺을 낯선 관계가 과연 어떤 그림이 될지. 드는 웹툰 웹툰이스타 359화 일림예고 학생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프닝 되게 모범생 같았어. 더 신나게 했어야 됐나요? 아니요, 다경이 내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이제 미국에 가서도 말할 수 있는 유라는 한국어죠. 아, 그쵸. 네, 그쵸. 네가라고 읽지 않아서? 그죠. 그래서 오늘 리뷰할 작품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10월에 2부가 시작될 백본 작가님의 일림예고 학생들입니다. 2022년 지상체대 공모전 1기에서 우수상 받은 작품이고요. 빠르게 올라오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1기니까 거의 한 1년 만에 그쵸. 연재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53화를 끝으로 1부를 완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재 중이시고요. 1부 후기에서 한 10월쯤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셨으니까 한 12월쯤 시작하시지 않을까. 아, 그렇게 미뤄진다고요? 근데 신인이시니까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분 신인이라는 게 약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간 빠릿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10월에 딱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트위터에서 한동안 그 김연경 선수 은퇴하기 전에 네. 막 그 약간 제일 인기 많을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완전히 은퇴하신 게 아니고 국가대표 은퇴하시고 막 이럴 때. 예. 딱 그때 트위터에서 약간 엄청 RT를 탔던 만화 하나가 있었는데 그 김연경 선수 팬 만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팬인가 보다. 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일림예고 학생들 작가님의 작품이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레전드 10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김연경 선수의 국대 등번호가 10번이었습니다. 몰랐다. 또 이렇게 또 그리고 히나타 쇼요의 등번호가 10번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김연경 선수 좋아하시나 봐요. 필명이 지금이랑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검색하시면 다른 필명이 나올 텐데 이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가시면은 그분이 저 옛날에 이 만화 그려서 사실 이 만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웹툰 작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올려놓으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미대 나오신 것 같고 예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밝히셨어요. 네.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고와 미대. 과도 나왔었나? 과는 모르겠네요. 서양학과였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펜 잡으시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티크 펜을 잡고 계신다. 근데 이미 그림에서 짬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김연경 선수 만화 봤을 때도 이 사람 그림 꽤나 그렸겠는데 약간 이런 그리고 느낌에. 이분이 후기에서 밝히셨나? 아니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건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원래 만화를 계속 하고 싶으셨는데 오타쿠였던 거임. 근데 만화과를 가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대를 갔다. 저 인터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웹툰 가이드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최근 한 지난달 냈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나서 쉬고 계신 백본 작가님의 일림예고 학생들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리뷰를 해볼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게 올라갈 때쯤이면 복귀 날짜가 정해졌거나 뭐 공지가 됐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인가요? 네, 보이는 건 똑같이 그릴 줄 안다고 해서 이제 인간 복사기란 별명을 가진 한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인간 복사기라는 별명 학교마다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근데 약간씩 다르다? 저도 별명이 인간 복사기였어요. 근데 선생님들 성대모사를 똑같이 해갖고 인간 복사기였어요. 그림이 아니라 똑같이. 뭘 똑같이 하냐. 그래서 이렇게 애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쉬는 시간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야 뭐해? 라고 하면 애들 다 조용해지고 날 딱 봐 그러면 미친놈이 말하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사기라는 별명이 붙어요. 네, 소리는 이제 친구의 노트에 그려진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걸 보면서 본인도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똑같이 그리죠. 그렇죠. 그 1화가 되게 재밌었던 게 특별히 차원을 넘어서 신경 써서 그려줬어. 이게. 차원이 다르게 그렸다. 아니 근데 그 그림, 그러니까 소리가 그려준, 그러니까 작중의 그림을
엄청 실사를 너무 잘 그려가지고 아 맞아요. 뭐지? 저 약간 AI인가? 음. 생각 살짝 했거든요. 생성했나? AI 넣고 돌리셨나? 딸깍 해버렸나?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맞아요. 작가님 후기에서 다 본인 직접 네, 그린 거라고 맞아요. 밝히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리는 그림 그리기에 빠지다 보니까는 네,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야까지 갔는데 학교 내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소리가 그린 낙서를 보자마자 예고를 가볼 생각은 없니? 그 낙서가 그거였죠. 그 시험 종이에 시험지에 이렇게 딱 들면 교실이랑 똑같아. 맞아요. 내 앞에 있는 학생까지 완전 똑같죠.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생님 우리한테 알아봐 버린 이 거예요. 녀석 흘러 넘치는구나 재능이. 너의 그 넘치는 재능 학교를 위해서 써보지 않겠니? 플랜카드에 걸어줄게. 플랜카드를 걸어줄게. 근데 사실 그 제안을 받는다 해서 바로 예고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시험 끝났다고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게 된 순간에 VR 게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친구의 삼촌이었나? 맞아요. 그쵸. 삼촌이 개발자였다. 어떤 그 VR 게임 개발사의 중견 게임 개발사의 개발자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베타 테스트여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렇죠.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대. 그려봐 했던 거죠. 그렇죠. 정말 축복받은 음.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의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게임에서 내가 이제 낙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호러돼 갑자기. 이게 공간을 찍고 들어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아, 그니까요. 슥 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있어. 얘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했는데 너는 너무 무섭잖아. 그 안에서 캐릭터가 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동그라미. 예. 이렇게. 그래서 전 보고서 이거 작품 장르가 호러였나? 아니 이 작품 중간에 가끔씩 장르가 바뀌긴 합니다. 예. 아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캐릭터는 사실상 삼촌네 회사의 사장님의 딸이었죠.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 삼촌은 한낱 개발자일 뿐인데 사장님 따님이 놀이터를 내가 침범한 거잖아. 그래도 삼촌이랑 이제 사장님이랑 대학 동기라고 하던데 후배였던가?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에요. 지분이 달라요, 지분이.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 소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자신도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림 예고를 이제 신청해서 테스트를 보기로 합니다. 그 사장님 딸이 그림을 거기서 안에서 그리고 있었는데 거의 그 10서클, 10서클 마법사가 하는 게 세계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VR 게임이니까 캔버스가 무한하게 그죠? 펼쳐져 그쵸.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창조한 네. 수준으로 거의 판타지 세계를 혼자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솔의 단점이 뭐냐? 복사만 할 줄 알아요. 맞아요. 창작을 못함. 네. 그래서 상상해서 그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헉, 얘는 어떻게 안 보고 저렇게 많이 이렇게 잘 그리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너 멋지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보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거. 한솔이네가 양돈 농가를 하니까 돼지들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아 근데 귀여웠어. 날개 달린 돼지. 한솔이는 일림예술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 책자를 보면서 이제 자신도 내년에 입학할 학교에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시험지에 그린 걸 보고서 이 녀석 너 정도 실력이라면 우리 학교의 플랜카드에 걸릴 법하다. 그러면 최고가 좋겠지? 하면서 이 모집 요강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이게 재작년 것이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안 된다. 우린 돈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사료값과 이자를 대기가 벅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촌 시스템 TMI 잠깐만 할게요. 네. 트랙터가 있잖아요. 네. 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그 농협에서 빌려줘요. 근데 삽니다. 왜 사느냐?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트랙터. 근데 대출이 막 90%씩 나와요.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트랙터 한 달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천? 2억에서 3억 합니다. 진짜 비싸지. 그걸 풀대출 땡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와. 그럼 그걸 돌려 쓰느냐? 아니지, 우리 집만 쓰지. 왜요? 내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욕망을 자극해서 대출을 땡기게 한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갚게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종자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농촌이. 와. 친척분이 아니, 저 이거 공부해서 알았어요. 되게 착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되게 전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양돈 농가 같은 이건 그냥 그 작물 기르는 얘기고 양돈 농가 같은 것들은 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아 맞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음. 수의사랑 연결도 시켜야 돼요.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등록도 해야 되고 축사도 지어야 되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 설비 만드는 거 다 대출이에요. 그게 농협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야. 그래서 농협이 있는 거거든요. 헐.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축협도 있고 여기 아마 축협에서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말은 진짜다. 네.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은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너에게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로 어렵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솔이네 부모님은 뭔가 딸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지원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 집안 형편이 어렵다. 근데 예술 미대 전공은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니? 예체능계. 심지어 가족 중에 있어. 아, 그렇죠. 이모가 그랬죠. 근데 이모가 미대를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백수죠. 근데 이게 그 웹툰 작가분들도 약간 그 가족들한테는 약간 그 회사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 뭐 하니? 약간 이러면서 와서 전이나 붙여. 그렇게 백수 취급 당할 수 있는데 이모도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가족들 눈에만 그렇게 비치는 걸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페라리 타고 다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 저는 약간 이모 얘기도 나중에 좀 나오길 좀 기대하고 저도 있는데. 출퇴근도 안 하고 말이요. 일 수도 있다 그냥. 그죠. 출퇴근을 해야만 밥을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법니다 보통. 나도 그러고 싶다.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부모님은 반대를 하니 몰래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거죠. 이게 진짜 감탄스러웠어. 친구들이랑 같이 서울까지 가서 친구들은 놀이공원 가고 싶어서 겸사겸사 따라간 것도 좀 귀여웠는데 그 중3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처음 가보는 학교에 가서 일단 나임을 증명하고 수험표를 받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 자리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와서 합격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생이면은 뭔가 좀 더 이해를 하겠네. 중3이잖아요. 삐약삐약 애기들이라고. 이게 저는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너무 어른스러운데? 특히 이 비밀을 지켜준 거에 있어서 친구들은 놀고 왔잖아요. 네. 너무 자랑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뭐 친구 부모님한테까지 얘기할. 아니 근데 네.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주변에. 네. 나 이번에 놀이공원 갔다 왔다. 왜 니들끼리만 갔다 왔어? 그때 한솔이가 점점점 되면 돌고 돌아서 좁은 동네니까 부모까지 들어가요. 그러지 않았어. 그러네. 너무 어른스러워. 그러네. 감탄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본 한솔이는 입학 시험을 차석으로 붙으면서 1학기 등록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짜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약간 생략된 게 있는데 이 소리가 그 일림예고 시험을 치른 것 중 하나는 그 게임에서 만났던 그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약간 여기서 너무 답답했던 게 네. 마지막에 서버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너무 그 약간 엇갈린 운명의 안타까움. 우리 다시 만나야 해. 약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서로의 엇갈림을 너무 그 개연성 있게 설명해줬어. 힙진하게. 이게 그 삼촌이 개발자라 그랬잖아요. 네. 삼촌한테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사장도 개발자 출신이고 얘도 개발자니까 삼촌도 개발자니까 서로 밤을 샌 거야. 그래갖고 번호가 뭐라고? 4451 4351? 4351? 하고 전화 전해준 거지. 하지만 4451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만 고통스러워졌던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붙었어요. 차석으로. 근데 이 등록금이 너무 짜. 한 학기만 줘. 그러니까요. 수석은 전장. 3년 내내. 그러니까 3년. 근데 근데 한 학기 진짜 1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짜치네. 한 학기. 이거 일림예고 재단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 너무 짜다. 하지만 어쨌든 붙어가지고 너 앞으로 계속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그럼 가봐. 라는 조건을 걸고 이제 상경하게 되죠. 심지어 기숙사도 아니고 고시원에서. 일림예고
그 재단 여러분 듣고 재단 계시다면 여러분, 장학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해주고 싶었다. 사실 기숙사만 기숙사 비도 문제겠지만 기숙사만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학교였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일림예고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아마도 선화예고를 그 모티프로 한 학교 같아요. 선화예고. 네, 선화예고가 이 여기 캠퍼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와. 선화예고 졸업생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화예고 최고 아웃풋은 누구일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연예인 중에 있지 않아요? 조수미. 그런데요. 그런 와. 학교예요. 저 약간 학교 풍경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도요. 현실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심지어. 그래요? 그렇게 멀지 얼마예요? 않아요. 네. 서울에 있어요? 네, 동작구에 있어요. 와.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한번. 와. 검색하실 동안 이 일립예고라는 곳은 일립재단에서 만든 학교고 네. 일립재단은 개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친일파였을 거야. 그래서 되게 부자인 것 같아. 그래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립 그 예고가 있는 거죠. 네. 이 학교에 되게 여러 과가 있어요. 뭐 무용과도 있고 성악과도 있고. 일림예고만큼은 아니네요. 화려하긴 한데. 뭐 아무튼 조석과도 있고 뭐 서양학과, 동양학과 이렇게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일림예고의 차석 입학생인 한솔이가 이제 애타게 찾는 인물 소개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인물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물은 일단 한솔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복사기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뭐든지 보고 따라하는 능력자입니다. 복사복사 열매. 목살. 근데 이제 문제는 창작을 어려워하던 와중에 이제 VR에서 만난 유소희, 다음에 저희가 소개할 인물이죠. 이 소희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배우고자 일림예고 입학을 치르는 거죠. 네, 근데 얘가 그 한솔이가 창작을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개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나무를 그렸는데 와 해파리 귀엽다라고 하는 정도로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VR에 그려진 이제 그 돼지들을 봐야 됩니다. 그 정도였나? 그 왜 VR 처음 들어가서 네. 한솔아 네가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봐 했더니 나무를 그렸단 말이에요 한솔이는. 근데 옆에서 애들 친구들이 보고 와 해파리 귀여워라고 했어요. 그 돼지 나름 귀여웠는데. 돼지도 형태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 돼지가 아까 그게 에드워드 저는 약간- 오빠라고 했다면 아니 그거까지까지 아니 하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솔이가 그 보고 그렸을 때 그리는 만큼은 그러니까 못 그리는 건 아니고 보고 그리는 만큼 잘 그리진 않는다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못 그려요. 그러니까 진짜 못 그린 그림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솔이가 그리는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한솔이의 지금 그 보고 그린 그림과 놓고 보면 차원이 달라요. 아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근데 그 안 보고 그린 그림이 그렇게까지 못 그린 그림이냐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럼 님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아이의 형태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건 얘 한솔이의 진짜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고 형태를 따라 그릴 수 있는 거지. 얘가 형태감을 알고 이 구도를 이해하고 어떤 그 이 조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죠. 그 상상으로 그린 건. 제가 그려도 그거보다 잘 그려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작가님의 어머니의 돼지 그림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하잖아요. 아니라며 근데.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 큰 거를 해소하고자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한솔이가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림을 잘 그려라고 말하잖아요. 이 작품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는 알거든. 내가 보고 그리는 것과 복사복사 열매 발동했을 때와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냈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거든. 오히려 그래서 중학교 친구가 그린 그림 보고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가 아니라고 해놓고 말을 했는데 답장을 안 해주네. 일십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림예고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차석까지 붙었지만은 여전히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1학기 등록금을 받았으니 나는 배우겠다 하고 상경한 겁니다. 그 한 학기 등록금이라는 게 이 주인공 한솔이한테는 퀘스트 같은 거예요.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해소하느냐.
다음 학기에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느냐. 일하지 않고 알바도 반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알바를 해서 될 수 있을 돈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게 이 한솔이의 아마 이 작품 내내 내도록의 미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약간 원래 저런 거야? 미술하려면 저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누굽니까? 그 VR 게임에서 만났던 이름 모르는 그 이름도 몰라, 번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정은 그의 있다. 그림 실력만은 알고 있는 음. 그 사람 바로 유소희인데요. 이 친구는 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한솔이가 가짜 천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사 열면 능력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의 의미에서 천재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청 어린 시절부터 그 능력을 이렇게 촉망받아서 어린 나이부터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슈는 약간 그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영재로 추앙받으면서 생긴 문제도 약간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도 이 친구는 예대, 그러니까 예중을 갔는데 거기서 약간 그 입시에 찌들어서 그 빛나는 천재성을 잃어버린 뭐 이런 비운의 천재.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약간 이렇게 사람들 입방아의 대상이 되고. 그 영재 무슨 그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네. 뭐지 이름이? 영재발굴단. 영재발굴단. 거기에 이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 네. 되게 어릴 때는 진짜 그림 잘 그리고 자기 세계 확실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입시 미술 하면서 망가져서 그냥 그림의 흥미를 잃어버렸어. 너무한다. 근데 소희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누군가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약간 그 등교를 거부하고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초반 봤을 때 약간 룩백 좀 생각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영화를 개봉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등교 거부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나는 여기서 나의 세계를 그린다. 사실 그거 할 때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약간 재활하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소리를 만나면서 나 너를 만나면서 다시 더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어. 그림 어쩌면 즐거울지도. 너와 함께라면. 이런 느낌으로 너와 함께라면. 그래서 그 일림예고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한솔이가 지망을 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나를 괴롭게 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지라도 한솔이를 만나러 나도 일림예고로 가야겠어. 너를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아이니 유쿠요 이런. 그리고 이 소희한테는 네. 그 뭐가 있었냐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냥 치면 붙는 거예요. 붙으면 만나겠지. 아니야, 붙으면 만나겠지가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만나겠지야.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일림예고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붙어야 될 텐데 이거였어. 붙었을까? 소리가 붙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붙는 건 생각하지 않아. 너 그 정도 되니?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여기 다닐 정도 그 정도 되니? 그 돼지 실력으로 그 돼지 그림을 그리는 실력으로. 그 정도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되게 강한 편인데 그게 강한 만큼 이게 부정당하거나 이게 어긋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친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약간 스위치 꺼야겠다 하고서 내 안으로 침잠해버린 스타일. 하지만 슬럼프라고 표현했지만 유소희의 슬럼프가 한솔 풀파보다 셉니다. 그 정도의 천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관리하는 그 스트레스 저항이 내성이 되게 약해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일부의 진주인공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 다경이라는 친구는 원래는 발레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프로 발레리나였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게 다경입니다. 수많은 사정 중에 하나죠. 한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사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 다경이를 만들게 된 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다경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죠? 네. 근데 발레를 하다가 어느 날 소희가 옛날에 했던 그 개인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림 개쩐다. 나도 저런 거 할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경이에겐 충분한 재능이 있었어요.
얼만큼의 재능이냐? 한솔보다 조금 위? 평생 하던 거 때려치고 갑자기 그림 시작했는데 일림예고 갈 정도. 그죠? 예중도 원래는 발레로 간 거였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한솔보다 조금 위 정도의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다경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문제야. 왜죠? 아버지라든가 아.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근데 본인은 엄청 대인관계에서 성격이 호인이에요, 좋아요. 호인. 완전 네. 진짜.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속도 넓고 그리고 시야도 넓어. 마음 씀씀이도 착해. 예를 들어서 한솔이가 그리던 거 다 지우려고 그랬는데 지우개 필요하지 하면서 지우개 5개 쾌척. 그러니까 아니 같이 시험 보는 경쟁자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정도. 근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쟤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동정의 지우개였다. 그럴 수도 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지워라도 봐라. 와, 너무 아픈데. 근데 다경이는 굉장히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속이 깊고 좋은 친구지만 그만큼 또 인정 욕구와 아픔도 좀 있습니다. 아, 그쵸. 그게 이 1부에서 주로 다뤄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진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다경이를 가장 힘들게 한 친구 중에 하나. 저희 소개해 신이한테 왜 그러시죠? 우리 다경이를 힘들게 한 친구 빨리 소개해줘. 그래서 저는 사실 다경이가 진주인공이라는 얘기 동의 못 하겠고요. 저는 시은이가 네. 그래서 이 하시은이라는 친구는 다경의 소꿉친구인데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청 호쾌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냥 오늘 내가 쏠게 같지만 그게 총으로 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이런 무인기질. 되게 장군감. 엄청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진짜 장군감. 심지어 그래서 다경이가 시은이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지 않아요. 우리 시은이는 그리고 참지 않을 실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친구 괴롭히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러고 진짜 죽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반쯤 그러니까 약간 반쯤 아작내고 물어보죠. 또 그럴 거야? 그럼 반쯤 아작난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만 그림체가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기집애를 어쩌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러다가 얘 진짜 큰일 약간 내겠다. 얘 약간 깜빵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진지하게 들면서 그럼 얘를 좀 억누를 수 있는 다른 걸 시켜야겠다 싶어서 발레를 시킵니다. 바둑이나 발레죠. 그래서 근데 시은이는 또 의외로 발레가 좀 잘 맞았어요. 그리고 발레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약간 운명적인 인생의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다경이였습니다. 다경이가 발레를 하는 거 보면서 시은이도 발레에 흥미를 붙이고 발레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레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발레 하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 순간에 다경이가 나는 발레 안 해. 나는 그림 그림. 빠이 너 그림 열심히 너 발레 열심히 해. 쿨하게 떠납니다. 그래서 시은이는 약간 솜사탕 이렇게 씻어서 사라진 너구리처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널 보고 발레를 했는데 네가 날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착으로 발현이 됩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너무 심하잖아요, 집착이. 그래서 다경이 약간 친구들을 질투해요. 그래서 너 오늘 누구랑 갔어? 나랑 왜 같이 밥 못 먹어? 너 걔는 누구야? 약간 이런 식의 집착을 해서 다경이가 10cm의 노래 중에 스토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좀 무서워요 이거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쓱 하고 너 걔랑 밥 먹으니까 표정 좋아 보이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그래서 다경이는 뭔가 너 그러지 마라 약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 넘지 시은이는 마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을 시게 넘어버렸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경이가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나 이제 너랑 끝이야 하고 손절 치는데 시은이는 계속 다경아 나는 아직 너를 잊지 못했어 약간. 이건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너의 신체를 갖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랑이야.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보면서. 근데 이 시은이의 에피소드가 펼쳐지면서 약간 반전이. 그러니까 가까이 보아야 네. 이게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웠던 거지. 약간 한 발 떨어지니까 오히려 아름다워진 다경이. 네. 다경이와 시은이의 관계. 네. 전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
아니 무력 최강캐가 아 근데 그때까지는 또 무력 최강인 것도 안 밝혀졌죠. 나중에 그러니까 무력 최강캐가 밝혀지면서 더 무서웠어. 탁영이가 잘못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시은이 그런 애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라고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착이 심했습니다. 음. 근데 한번 시계 뒤이고 어. 나서 개가천선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린 하시은은 좋은 친구지만 그 약간 스위치 잘못 딸깍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좀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류아연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시은이가 아니라 문제는 이 친구죠. 아, 문제가 좀 문제는 많아요. 시은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은이는 내가 애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 그쵸. 문제였다면 아연이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가해를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싶어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진짜 그 엄마 친구의 딸, 엄친딸 같은 느낌으로 집도 잘 살고 집이 공부도 잘하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한강뷰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어. 시그니의 꼭대기층. 시그니의 꼭대기층 매매가가 300억이거든요. 와우. 와. 약간 그런 느낌의 갑자기 친해지고 싶네요. 그런 느낌의 집에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좀 문제가 있지. 형제들도 굉장히 엘리트 교육받고 언니가 맞아요. 의대였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또 이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인간상이란 느낌을 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신시어리 생각이 좀 났어요. 아하. 그게 사이가 좋은 걸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삐뚤어진 내면의 소유자이다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이제 소희와 같은 영재원 출신으로 그때부터 소희를 좀 괴롭혀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희가 이제 시험을 치를 때도 내가 쟤만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류아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그 웃으면서 엿먹이는 또 오늘 좀 좋아 보이더라?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 신경 긁는 친구 이거- 생겨서 괜찮니? 이거 먹어. 유통기한 17일 지난 우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뒤에 이렇게 칼날을 숨기고 있는 그런 근데 친구인데 얘가 잘 못 숨겨요 그걸. 좀 티나게 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야. 네. 저희가 신시어리 할 때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지는 책사하면 안 된다. 하기에는 좀 그렇다. 아연이도 책사 불가능입니다. 아연이도 책사를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아연이는 본인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리하는 중입니다. 그게 저는 이 친구의 유일한 안타까운 점이었어요. 바둥거리고 있구나. 유일한? 네. 그거 하나만 안타까웠나요? 네. 내려놓으면 편한데. 저는 이 친구가 좀 되게 처음에는 되게 전형적인 빌런처럼 등장을 하는데 한솔이랑 관계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소희의 친구를 뺏어가지지. 그녀를 뺏겠습니다. 한번 하죠. 하면서 한솔이한테 접근을 했는데 녀석 좀 마음에 드는 걸? 얘랑 친구 해볼까? 약간 너의 그 똘망똘망한 눈초리. 내가 조금 가지고 놀아주겠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아연이가 잠을 불면증이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솔이가 호흡법을 알려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잠들 수 있어. 이거 그거잖아. 헤어질 결심 그거잖아. 이거 너무 로맨스적인 그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솔이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솔이 보화살이 약간 그 무자각으로 약간 사람들을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소희도 그렇고 메류메류 열매. 아연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연이는 한솔이를 이용해서 한솔이를 빼앗으면 소희가 괴롭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한솔이의 매력은 강력했다. 그래서 약간 유소희는 이제 좀 상관없고 그냥 얘랑 좀 진지한 관계를 맺어볼까? 약간 이렇게 된. 이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방금 소개한 거 되게 GL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많은 독자들이 GL로 퍼먹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이제 구절판을 준비해 주신 건데 이 구절판을 어떻게 담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삼각관계지. 네. 근데 저는 아연이는 반대입니다. 어째서죠? 너무 못됐어. 원래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한솔이한테 감화돼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한솔이랑 아연이는 반대야.
하지만 소희랑 아연이는 저는 찬성. 이게 더 못됐어. 소희는 아연이한테 근데 관계성을 생각하면 네. 소희와 아연이가 맺어지는 게 가장 맛있는 조합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 네. 현관인가요? 저는 아이고. 소리랑 맛을 아연. 모르시는구만. 맛을 모르는 저쪽 아니야? 아무튼 그런 관계성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 앞머리가 희한한 윤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약간 나루토에 등장할 것 같은 유율이라든지 십폭장성 쓸 것 같아. 아. 사박괴 쓰고 막 이럴 것 같아. 뒤에 이제 호리병 큰 거 들고 있으면 폭발한 가하사처럼 생긴 약간 그 유사 폭그리고 이러면서 쓸 것 같은 그런 유율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를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직 때묻지 않은 고등학생들,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도 약간 좀 낭만화되어 있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어 가고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고 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봤을 때 되게 부러웠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본인들이 이미 찾은 상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할 것 같을 정도로. 근데 다만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당연히 미술하고 싶죠. 그림 그리고 싶죠. 라는 답변이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는 좋긴 한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선생님들도 보면은 자,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라는 이론을 그리고 그다음 이론을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과제로 이론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그 갖고 온 작품을 가지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형식은 저로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좀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엘리트 교육입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수업을 할까요? 네. 아 진짜요? 네. 자기 표현이잖아요, 예술은.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해주신 게 그거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게 없고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기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나는 좋아하는 게 너무 확실하고 그걸 안 하면 미치겠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알죠. 나이를 먹어서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를 알아요. 근데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웹툰에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걸 이해 못했어. 내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같이 시도해보고. 그래서 그 처음에 이 방송 만들자고 재환이를 이빨 해줬을 때 그래 하고서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 둘이서 시작했다가 앙팡도 그런 친구여서 너도 올래? 해갖고 집어넣고 모양도 그런 친구여서 들어올래? 해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호님 같은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고는 있지만 그 감각이 뭔지는 몰라요. 저는 이 생각 많이 했어요. 한 20대 그러니까 대학 갈 때도 사실 이 고민을 대학 가기 직전에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평생 사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대학 가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여기로 오긴 했는데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하기 싫은 거면서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되게 못됐죠. 못됐다. 그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요? 나는 내가 좋아서 영어과에 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하라는 거 싫어가지고 싸워가지고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어. 난 평생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나는 그렇게 와서 너무 좋은데 지금 난 나중에 뭐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 고민은 중학생 때 끝냈어야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했지. 할 말 많은데 할 말은 많지만 10년 전에 좀, 접니다. 네. 10년 전이야. 15년 전에 접니다. 네. 15년 전엔 그랬다. 근데 이 작품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 지점이었어요. 어느 부분이죠? 나 같은 사람은 모아놨다. 다 지향점 확실하고 내가 하고 그쵸. 싶은 거 확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애들만 모아놨어. 전 그 지점에서 낭만화 됐다는 지점이 여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보기 좋아요.
그게 이상적이니까. 그게 낭만적이니까.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말이 로망의 번역어잖아요. 음차어잖아요. 그게 낭만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로맨스로 이해하잖아요. 국문과는 알 거고.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이야기.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근원이 뭐냐?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그 낭만적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낭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판타지인 없는데 건가요? 좋아 보이는. 판타지는 여기서 약간 또 달라지는데 그건 이제 그 장르론으로 들어가니까 다 판타지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건 그래서 낭만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 있겠지. 선나이고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 조수미가 나왔다니까. 선배 중에 조수미 있다 개쩔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 보통의 학교들에서는 벌어지지 않죠. 선나이고에서는 왠지 이럴 것 같다. 현실에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파악이 가능해. 근데 이렇게 생긴 학생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것 같다. 까지 가면 존내 낭만화지. 그죠? 이 낭만화가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낭만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비판할 때 쓰는데 이 작품은 그게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평범한 학생이 슈퍼 엘리트 학교에 들어가서 도장 깨기 하는 내용이거든. 그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소리도 평범하진 않은데? 평범하죠. 집안은. 뭐 집안은 그렇죠. 우리 집이 300억짜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능력치가 평범하지 않아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 작품이 굳이 이제 그 좀 억지를 부리자면 일종의 능력자 배틀물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천하제일 무술 대회에 통과할 수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네. 아,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건 조건에서 이제 제외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낭만화 되어 있다. 그 낭만화가 아주 훌륭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 그래야 아름다운 캠퍼스 라이프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막 치정극 벌어지고. 그것도 치정극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치정극은 아닐 거예요. 시은이랑 다경이의 굉장히 낭만적으로 치정극이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갈등이 있어도 이게 극단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연이의 존재가 엄청 튀어 보이는 거지. 네. 아연이는 되게 이질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학교에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아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아연이를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만 있었으면 재미없었을 거임. 아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얘들끼리 너무 평화로우니까 가물치 같은 거지. 긴장을 불어넣는 존재가 아연이다. 전부 아름다운 금붕어들이야. 거기에 가물치 한 마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흐리는 존재가 한 마리. 그렇죠. 그런 게 아연이고 이런 그 좋아하는 걸 찾았다. 그리고 이 환경이 너무 잘 주어졌다. 이 낭만화 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아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진짜로 미술을 좋아하나? 저는 2부나 3부쯤에서 아연이가 좀 메인인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한번 갱생하는 에피소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막 울면서 그 말이 나오길 전 바라고 있어요. 소희야, 근데 너한테는 사과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장면. 저는 그러니까 아연이가 한소리를 마음에 들어하니까 그 한소리의 친구인 소희랑도 뭔가 이렇게 관계를 네. 하는 그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기대하는 거는 아연이가 한소리 때문에 소희한테 약간 이렇게 진심은 진짜 완전 진심은 아니어서도 뭔가 소희한테 약간 사과를 한다던가 약간 이들의 관계가 약간 유해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희가 용서할게라고 말했는데 아니, 소희는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연이도 절대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 마음속으로는 사과 안 하는데 한 소리 때문에 미친놈아 미안해. 그러니까 미친놈아 나 사과 안 해. 그렇지만 약간 한 소리 얼굴 보면서 한 100번 참아서 약간 힘겹게 사과하는 그런 거. 그런 갈등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게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서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블루 피리어드라는 작품이 만화 원작입니다. 좀 그쵸? 이게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사실 이 작품은 오히려 좀 고3에 대한 미술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는 1, 2예고를 볼 때는 뭔가 묘하게 그 안에 잘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 됐다라고 해야겠죠? 근데 블루 피리어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저는 블루피리어드 얘기를 해서 말인데 블루피리어드에서 다루고 있는 건 여기서 다루고 있는 1, 2예고 학생들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재능의 어떤 영역과 블루피리어드가 다루고 있는 재능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고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일림예고를 볼 때는 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봤고 블루 피리어드는 오히려 주인공의 심리에 되게 이입하면서 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블루 피리어드 만화를 볼 때 되게 약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였는데 약간 주인공이 그 되게 그러니까 블루 피리어드는 저희도 한번 리뷰 짧게 옛날에 했었나요?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나 자신의 싸움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되게 올곧게 가는 걸 보면서 전 좀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면서 좀 얻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심리로 따지면은 블루 피리어드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블루 피리어드를 볼 때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서의 예술. 이 예술이 뭐고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 근데 그걸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혹시 어디까지 보셨나요? 저 지금까지 나온 거 거의 다 봤어요. 그 대학 가고 나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대학 가고 나서는 약간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입시까지는 입시할 때까지는 지금 굉장히 입시 얘기니까 입시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입시를 뚫고 나가니까 별거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일림예고에서는 입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한테 고1 친구들한테 너희 어디 갈 거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어디 갈 거예요. 뭐 홍대 갈 거예요. 뭐 어디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는 대학교 중에서 뭐 음악과니까 뭐 줄리어드 갈까요? 막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쉬운 줄 알 때야 아직은. 그래서 입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재능은 뭐냐? 표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한 소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보다 표현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걸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자기가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 예술가가 되어가는 과정. 그렇죠. 지금 원석들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모르고 또는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고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처와 불안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이 일림예고 학생들의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느껴졌고 블루 피리어드는 이미 존나 힘들어. 그런데 해야겠어. 왜지? 왜 표현을 해야 되지? 그거를 계속 되게 탐구하는. 나는 왜 하지 이걸?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이제 고3이 되면 일림예고 애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 되면 한솔이는 진짜 실존적인 고민에 빠져들 거야. 전장 안 받는 대학교를 상향 지원하는 게 맞나? 아니면 급을 많이 낮춰서 하향 지원해서 가야 되나? 전장 받고? 아니면 얘는 재능이 있으니까. 아니면 대학교를 가면 안 되나? 그때까지 연재 되겠죠? 그럼 우리 아빠 대학 돼지를 몇 마리 팔아야 되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고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거기까지 하지 않죠. 네. 근데 부모님이 여기서 나오는 장면 중에 그게 있어요. 되게 갑자기 현실로 확 되게 낭만적이었다가 현실을 멱살 잡고 확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한소리 혼낼 때예요. 왜 하루에 카페를 2번이나 갔냐? 맞아. 이거 진짜로 부모님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감당이 안 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전 그게 되게 이 작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낭만을 낭만으로 두지 않아. 한소리의 존재를 통해서 자꾸 현실로 잠깐씩이지만 이렇게 물 속에 담가놨다가 샤브샤브 건져 먹듯이 건집니다. 정신 차려. 네. 이렇게. 지금 따뜻해? 좋아? 팍!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그래서 한소리의 표정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그렇습니다. 전 그게 되게 이 작품의 좋은 점. 그리고 블루 피리어드는 나중에 리뷰를 할 수 있으면 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블루 피리어드에서도 되게 주요하게 다뤄지는 건데 이런 예체능 소재 작품에서 거의 항상 등장하는 테마가 있다고 하면은 타고난 재능 그리고 그걸 후천적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나루토와 롱리. 그렇죠. 약간 그거죠. 딱 요약하면 그건데 그러니까 특히 이런 예체능 소재 작품에서는 항상 언제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 중에서도 급을 가려서 진짜 천재와 배간 범죄 약간 이런. 그리고 보통 주인공들은 그 라이벌 캐릭터와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중 한 명은 약간 나는 왜 저 녀석만큼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분하다. 그래서 나는 노력으로 커버하겠어. 나는 노력의 천재다. 막 밤새 가면서 막 그림 그리고 막 그 혼자 남은 농구장에서 막 혼자서 이렇게 500개씩 막 슛 쐈지. 이렇게 슛막 이렇게 넣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지금 이렇게 말해도 수많은 만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일림예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천재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그 중3 때 입시를 치르고 거기서 통과한 애들만 일림예고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능배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미 통과한 애들만 모여야. 아, 능력치가 없는 애들이 이미 도태. 네. 능력치가 없으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갑자기 슬퍼지네. 그러니까, 에피. 그러니까 여기엔 롱리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롱리격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일림예고 학생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지금 편입 편입 떠가지고, 얘기가 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림예고는 되게 평화롭거든요. 그런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야 얘네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특목 보면은 안에서 치열하게 막 엄청 그죠. 경쟁을 할 법하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보다는 내가 잘 그려야 해. 막 이러면서 막 밤새서 그리 막 붓질하고 막 이런 게 나올 법한데 이 작품은 별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 딱 한 명 있죠. 아연이 정도? 아연이도 한소리한테 외주 맡기고 자기 놀러 가잖아. 딸깍. 딸깍하고 놀러 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뭔가 주요 갈등 요소는 그런 예술에 있어서 경쟁이 아니라 이들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학교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슈인 친구도 있고 뭔가 그 개인적인 가정사가 이슈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희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제일 재능 만렙인 친구인데 한솔이와의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긴 한데 나 한솔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은데 한솔이는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소희가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어렵냐고. 아이 많이 소심한 캐릭터잖아요. 아니 편지라도 써. 아, 근데 이거 소심하고는 또 다르고 이게 이미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트라우마에 상황이라서 가깝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뭔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약간 발이 안 떼지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직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시은이 제일 인간관계의 문제가 씩에 있었던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뭐 어떻게 해결이 됐죠? 근데 일부에선. 시은이는 네. 한 번 더 발병하면 한 번 더 치료받아야 돼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로 이게 아, 그렇죠. 시은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게 사실 만화라서 약간 192짜리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시커먼 와. 남자애가. 와. 진짜 개무서움 진짜로. 근데 시은이는 그 192짜리만큼의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병기야.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니까. 치료받아야 돼. 아, 근데 다경이를 향해서 폭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다경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고요. 말리는 다른 친구들이 위험해져요. 이거 약간 시은이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시은이가 네. 가끔 이제 아직 그 시즌 1에서도 약간 보이거든요. 그 발병의 징후가 보이거든요. 잘 억눌러야 된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경이는 제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장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게 그 가장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쵸. 약간 딱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 양쪽 다 문제가 좀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다경이네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데 다경이네 어머니도 문제가 있어요. 약간 둘 다 말을 좀 해. 어머니도 딸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좀 해주세요. 말을 좀 해. 입금하지 말고 입금도 해주고 말도 해줘. 그렇습니다. 다경이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저의 입장에서 보기엔 에휴, 배들이 불렀구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얘네들이 받는 지원이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미 이런 학교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부터가. 그죠. 그리고 아연이 또 아연이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그 예술과 관련된 경쟁에 좀 신경을 쓰는 캐릭터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그 가장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 1등과 2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얘는 3등이 되었거든요.
이기고 싶다기보다 지고 싶지 않아. 아 그쵸. 얘네들한테 지고 싶지 내가 않아. 짓누르고 싶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근데 하필이면 3등 했어. 어. 아, 개빡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를 막는 허들이 하나였거든요. 유소희라는 거대한 허들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만 허들이 더 생긴 거임. 그쵸. 그래서 더 열받게 됐다. 근데 그 둘이 친함. 이게 이 아연이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저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아해요. 아.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 아. 근데 아연이의 분노가 사실은 잘못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 부모를 부모님한테 향해 향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해야 해. 가만히 좀 냅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못해서. 이게 진짜 한솔이한테 이게 약간 로맨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한솔이를 만나면서 부모님한테도 화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아. 처음으로 되들어봤다. 나는 맞아요. 너를 만나서 달라졌어.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너를 만난 후에 서울사이버대학을 만나고 나의 성공시대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서 이 아연이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두 개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서울사이버대학을 만난 친구는 나를 발전시켜요. 아, 자기 개발. 근데 나의 성공신화 시작.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쪽으로 발전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근데 이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는 네. 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그 사고를 깨주겠어.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 사실 관심 없거든.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사실 후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야. 아. 전 아연이는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아연이가 전자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솔이 만난 한솔 치료 좀 받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모님을 두고서는 네. 치료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솔 만난 파워로 부모님 빔 해야 되는 네. 거죠. 부모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연이. 음. 이게 약간 저는 되게 아연이가 그래서 되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계속 가스라이팅해. 쉬지 않고. 진짜. 너희 언니는 어떻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그 정도 등수 가지고 되겠냐. 막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안 그래야 됩니다. 자식한테는. 그렇죠. 자식이 아니라 그 어떤 청소년에게도 아동에게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좀 틀려먹은 사람들이라. 예. 그러면 이제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를 이기는 자식이 많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보여줘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블루 피리어드는 되게 예술을 할 때 거기서의 고뇌 이런 게 뭔가 작품에서 주요하게 그려졌다면, 약간 더 예술뽕. 맞아요. 근데 일림예고는 뭔가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일림예고를 다니는 학생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심리 묘사에 훨씬 더 많은 묘사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는 블루피리어가 굉장히 감명 깊었을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아 찾기라든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 블루 피리어드 말고 아까 하늘색 피리어드 정도는 일림리고 학생들의 제격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싶고 그리고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들, 이제 그 단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림리고 학생들이 정말 제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몇몇 인물들의 관계는 사실 이게 예고 배경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은이랑 다경이의 관계, 그냥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그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아연이도 사실 예고가 아니라 그냥 막 덕퀸 침묵의 교실이라는 옛날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묘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이 뭔가 그 청소년들의 뭔가 미묘한 심리를 되게 잘 포착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러니까 작가님 피셜로 25화가 독자 반응이 제일 좋았다 이러셨는데 25화가 그거거든요. 그 시은이의 짐신 사과 그 화거든요. 그러니까 다경이한테 자기가 너가 하는 말 다 알았고 나 이제 너한테 진짜 안 그럴 테니까 나랑 친구해지면 안 돼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그 에피소드였는데 킹선면 에피소드. 킹선면 에피소드. 칸딘스키가 쓴 그 예술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이 점선면이에요. 어. 그 여기도 나옵니다. 음. 근데 예술 구성 요소 막 이렇게. 근데 그 저자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되게 웃기게.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그 점선면 에피소드의 마지막 컷이 거의 완성이에요. 그냥. 그니까. 맞아요. 네. 찾았다. 점선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장면에 약하기 때문에 또 진심 약간 펀치에 약하시지. 진심 펀치에 또 KO 당해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또 눈을 약간 살짝 들썩이면서 시은아 너넨 참 아름다워 이러면서 또 약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얼마나 그죠. 벅차오릅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할 수 있지, 미숙할 수 있지, 그럼, 그쵸, 관계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네.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고. 저 이거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음. 네. 아니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앞으로의 태도를 보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끝나냐? 그럼 더 뭘 해야 되냐고. 앞으로의 증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증명.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을 묻잖아요. 끝나냐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제도로 이거 너무 가혹하다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면 보통은 실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 재능과 인간관계와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 작품에 결핍이 뭐냐, 빠져있는 게 뭐냐. 왜냐하면 이야기가 잘 굴러가려면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기 위해선 순탄한 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잘 굴러가기 위해선 빠진 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완성된 차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시동을 딱 걸었어. 부르릉 잘 걸려. 그러면 이건 인생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인생에선. 근데 이야기에선 부르릉 하고 걸었더니 틱 하면서 갑자기 나사 하나가 팍 튀어 올라야 돼. 그때부터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그 이야기의 이 시작을 만드는 결핍이 뭐냐?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주인공 소리라고 생각해요. 소리에게 아주 직관적으로 많은 걸 빼앗아 놨어요. 재능에도 반쪽만 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달라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결핍. 근데 이건 결핍이라기보다 결핍이라고 말하면 약간 실례일 수 있는 그건데요. 여기서의 결핍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있는데 소리한테 없는 것. 결여되어 있는 것. 그렇죠. 네. 결핍보단 결여에 네, 가깝다. 좋은 네. 단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정형편이라는 게 약간 혹시 영국의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든버러? 아니요. 영국? 그 가상과 현실을 통틀어서. 호그와트 말이요. 네. 진짜로? 호그와트가 정확하게 영국의 귀족 학교예요. 출생으로 결정되고요. 낳았을 때 이미 그죠? 결정돼요. 그래요? 네. 걔가 10년 동안 잘 살아있으면 부엉이가 오는 거예요. 먹을 못 가잖아요. 호그와트 초대장 받으셨어요? 나도 받고 싶었다고. 우리는 못 그러네. 받아요. 마법사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기숙사도 붙고요. 그리고 아주 비싼 등록금이 붙습니다. 근데 해리는 운 좋게도 집안이 개부자여서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부모의 유산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입학금이 얼마나고요? 동전 몇 개 거슬렀던 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금고에서 이렇게 꺼내서 쓱 해가지고 쓰세요. 그럴 수 있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한솔이는 그게 없죠. 심지어 현재 진행형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빚이 있는 부모. 지금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한솔이는 뭐라 해야 되냐면 빨리 그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전에. 그렇지 않으면 빚이 내게 돼. 쉣.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네. 와. 이게 한솔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건 한솔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에선 적어도. 왜냐하면 한솔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한솔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등록금은 해결할 수 있어. 시즌 1 마지막에 네. 하나가 나왔어요. 그쵸. 공모전이라는. 이게 능배물이라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 공모전이 나오면서 그 첫 공모전에 번째 보스. 적도 등장했어. 첫 보스 등장하잖아요. 네가 인간 복사기로구나. 나도 인간 복사기인데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너의 능력과 나의 능력 한번 그렇지. 겨뤄보자.
카피 닌자 카카시와 아니 왜 자꾸 다 나루토로 가? 능배물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한솔이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결여되어 있는 것을 채워나간다. 이게 뭐냐? 자아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굴러가기 위해선 한솔이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어야 됐어요. 전 그게 되게 이야기 구조로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다. 작가님이 작법을 따로 배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구성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저희도 인터뷰 해달라. 오. 모시겠다. 오. 그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서 좀 그 결여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미 고등학교 내에서도 한솔이와 친구들에 대한 이제 비교점들이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밖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아까 좀 일림예고 밖에 있는 이름 예고 밖에 있는, 그러니까 좀 머리 스타일 좀 독특한 소위 말하는 시험같이 일반고 친구들. 그쵸 그쵸. 거기 있는 김윤형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돈도 많고 집안에서도 밀어주는데 재능이 없는 인물이죠. 사실 근데 너무 없더라. 근데 지식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왜 굳이 그 일림예고 밖에 있는 인물까지 같이 곁들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를 좀 더 네, 이야기를 하려고 진행할 하는 때 얘네들은 지금 밖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한솔이가 최초점이어야 되거든요. 재능에서 한솔이가 최초점이어야 돼. 저 한솔이가 재능 오히려 다른 친구들도 와 너 이 아니, 복사 그렇긴 한데 능력만은 끝내준다. 그거는 이렇게 보고 인정하잖아. 그리는 거잖아요. 카피잖아. 그거 말고 창작의 영역에서. 창작의 재능은 없어요, 한솔이는.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금은. 이게 부여되기 위해서는 얘보다 능력이 떨어진 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한솔이가 더 돋보이지. 지금 한솔이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걸로 정점까지 가다가 한번 추락해야 되거든요. 그 추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얘가 높이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여기서 비교 대상이 윤형이랑 이런 애들은 윤형이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뭐 쟤도 붙는데 뭐 그렇게 대단할 거 아닌가 보네.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솔이는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선 재능으로는 카피를 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창작에서는 안 됨. 이게 한솔이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창작도 못하고 카피도 못하는 윤영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학교 밖에서 다른 일을 도와주는 친구인 거지 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품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 한솔이의 재능이라는 것과 한솔이가 가진 가난이라고 할까요? 그냥 평범함이죠 사실은. 그쵸. 이거 가난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그냥 예술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으면은 딱히 이슈가 되지 않았을 그런 환경인데 사실. 그러니까 그쵸. 그냥 동네 학교 다녔으면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애예요. 맞아요. 그리고 농어촌 전용으로 대학 가면 돼. 그냥 그러면 되는 애였어.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다른 학교도 아니고 2립예고 3립예고도 아니고 1립예고를 가가지고 1립예고 3립예고 1립에 가가지고 1, 2월 가서 문제였다. 예. 여기서 진짜들의 세계를 너무 일찍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출발점에 스포츠카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뭐 미리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솔이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걸 상처받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을 표착하는 그러니까 묘사가 되게 확 와닿게 묘사를 잘 하신다는 느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한솔이가 되게 하면서 느끼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입학식에 왔을 때 한솔이는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완전 먼 길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처음 보고 선생님들도 다 처음 보는데 나는 여기 사람들 다 처음 본데 얘네들은 선생님을 미리 알고 네. 있네? 위화감이 들죠. 왜냐면 1립 예중도 있거든. 그쵸. 그 중학교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감정이 뭔가 위화감이라는 단어에 다 담기지 않는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디아스포라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한솔이가 처음 맞닥뜨리고 이게 뭐지? 하고 자기 스스로도 언어화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게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주류에 갈 수 없다라는 확신. 그게 한솔이한테 처음으로 다가온 거죠. 왜냐면 나는 계속 주목받아 왔고 자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날 계속 인정해 왔는데 여기선 나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 1일 뿐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게는 되겠지만 내가 누군지는 알게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진 않아 라는 감각.
저는 뭔가 그 전까지는 한솔이가 딱히 뭔가 나한테 이게 부족하다던가 막 이런 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저 애들한테는 다 있는데 나한테만 없네? 이걸 그죠.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게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에요. 음. 내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들의 사회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날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감각. 이들과 나는 같지 않아. 이 감각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주류일 때 나는 영원히 주류로 갈 수 없다. 이게 자각되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고 자각이 안 됐으면 지금 한솔이처럼 유화감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냥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냥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걸 말로 딱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거 분명히 뭔지 알고 있어라는 느낌을 강하게 네. 받았거든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주류와 비주류가 나눠져 있는 경계에 가본 사람.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한테 이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감각이냐? 근데 정체성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는 흔히 정체성의 문제로 가지만 그 디아스포라 정체성에서 느끼는 디아스포라는 원래 떠돌리잖아요. 예. 내가 여기서 주류가 아니라는 감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디아스포라. 여기에서 나는 정착해서 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왜? 이들과 내가 같게 느끼려면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고등학교 3년밖에 안 돼. 이 감각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은 아닙니다. 네. 그 젠더 디아스포라와는 다른 디아스포라의 개념이에요. 네. 아니 방금 정우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비장애인.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정우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말을 꺼낸 건데 정체성의 혼란이라기보다 그 비주류의 느낌을 받을 일이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럴 경험이 아예 없나? 살면서? 뭐 없을 수도 있죠. 서울 거주, 서울에 살고 서울 토박이잖아요. 맞아요. 네. 서울 토박이가 여기서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살면서 내가 어디 가서 비주류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정우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경상도로 갔어. 그럼 그때 느끼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느낀 이 한솔이가 느낀 감정과 달라요. 왜냐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우니까 그 설명을 한 거고 한솔이가 느낀 건 약간 사회적인 층위에서의 디아스포라에 가깝다. 근데 이게 정체성과도 다 있죠. 나는 있죠. 무슨 집안 사람이다.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우는 느낀 적이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층위에서 내가 여기 탁 막혔다. 더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감각. 그러니까 이 순간에 소리가 뭔가 뚫고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나와 저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다 이걸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 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생각하면은 이걸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오는데 여기선 딱 처음 맞닥뜨린 순간의 감정.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화감으로 이상한데? 위화감은 그거잖아요. 뭔가 달라져 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감각에 들어가긴 하지만 위화감이 뭔가 이상한데? 정도의 그냥 의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감각을 여태까지 소리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하다가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소리처럼 파워 긍정형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옵니다. 집에서. 나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왜냐?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애들이 하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 취향이 드러나는 순간이 와요. 이 작품이 되게 영리한 지점이 뭐냐면 한솔이의 취향이 드러나는 지점을 안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뭘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씩 스치듯이 지나가거든요. 한솔이가 그 패션쇼 당한 에피소드라든지. 근데 거기서도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죠. 그게 괴롭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한솔이가 그 브랜드를 모른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오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몇 장면으로 쓱 네, 처음에는 그냥 이리 와봐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찍은 사진들이 쭉 보여주면서 끝나요. 맞아요. 네. 거기서 느낀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솔이가 뭘 듣는지 평소에
어떤 그 그림을 좋아하는지, 한솔이가 세잔을 모른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얘는 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게 강도가 조금이라도 세지면 차별이거든요. 너 세잔도 몰라? 라고 말을 하면 폴 세잔이 누군지 몰라?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일림예고 어떻게 왔어? 가 될 수 있거든. 그런 점에서 그 낭만화가 또 이 지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한솔이가 혼자서 시골에서 서울로 혼자 온 것 치고는 굉장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다 여기 새로 만난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그런 장면이 거의 묘사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현실하고 약간 그게 독자들한테 불편하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솔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솔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들어갈수록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것도 그렇고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계급의 문제로 가버리기 네. 때문에 그걸 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만약에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금서 구역에 있는 자본론을 읽은 우리 한솔이가 유산계급 죽어라라고 말하는 혁명 만화가 이런 되어버린답니다. 계급으로 트로츠키 혁명품이다. 나는 그냥 예술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계급으로 차별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술을 공부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한솔이한테는 아주 큰 벽이 남아 있어요. 이걸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정체화하는 순간부터 한솔이는 아마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계급차와 예술. 저는 그래서 한솔이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슈퍼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대학부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그럼 얘가 계속 공부해서 만약에 예술을 한다면 이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약간 저는 약간 그게 좀 3부에서 고등학교 끝나겠죠? 4부, 5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는 아니 진짜는 그거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얘네들은 밥벌이를 뭘로 할 것인가? 미술을 과연 미술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 낭만적이지 않아. 당연히 아니죠.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때부터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립대학교 미대의 등록비와 근데 전 대학교까지 낭만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1학년까지가 한계입니다. 졸전 준비하기 시작하면 졸전 준비하는 선배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부터 낭만은 다 깨져. 돈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작업할 때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다가 들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에서 끝날 것 같아요. 낭만적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급 차이를 깨닫고 자본론을 읽은 한솔이의 버전도 난 보고 싶다. 만국의 예술가가 단결하라고 말하는 한솔이를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없는 관계가 결핍이 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전 그게 이 작품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아연이와 소희의 관계도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이 오해만 풀면 되게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그러긴 아연이 성격이 너무 아니 풀어지기만 한다면 전제가 그거잖아요. 전제가 풀어지기만 한다면 이 둘의 오랜 라이벌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럴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지. 저는 아연이와 소희의 관계는 좀 회의적으로 보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 결핍된 사람들이 만드는 되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어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성의 관점에서 추리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추리물? 네.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네. 그걸 그리고 추리물이라고 머리를 씁니다. 음. 그다음에 정답은 하나야. 정선면 찾았다. 딱 그 구조로 지금 한 과제가 한 2개? 네. 3개 나왔나요? 3개 정도 됐던 3개 것 정도 같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네. 입시 문제 하나, 그리고 그 점선면. AI 문제 하나, 점선면 하나라고 하면 지금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딱 그 에피소드 구성이, 자, 여러분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 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과제 하면서 일상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요. 하고 제가 얻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짜잔 하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때 이제 그 답을 못 찾은 애들은 우우우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차석 한솔이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면서 답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답이 굉장히 훌륭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솔이가 딱히 이 복사기 능력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력도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상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주어지지 않고 하는 게 창작이잖아요. 인정하세요. 창작을 못해요, 얘 아직. 설정이 그래요. 어디 작가를 넘으려고 들어? 우리 한솔이 그 정도로 못하지 않는데. 네. 우리 한솔이 그 정도 아닙니다. 아직 월클 아닙니다. 근데 전 첫 번째 문제 되게 재밌었어요. 첫 번째. 네. AI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시오. 저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사실 아직도 웹툰계에서도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감로늘박이 엄청 오가는. 그래서 딱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작가님 대담하신데? 라는. 근데 저는 이게 그때 아직 그 이 에피소드가 처음 나올 때 네. 작가님이 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근데 그게 나왔을 때 작가님 미대 나왔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림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기다가 이게 틀을 깨는 행동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모두가 금기시하고 있을 때 씨바 왜 안 돼? 하고 던진 거잖아. 그래서 혹시 미대 나왔나? 라고 생각해. 예술학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미대 나오셨더라고. 약간 그게 예술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안 돼? 진짜 안 돼? 왜? 그냥 금기여서 넘어가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네. 전 그게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지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제로 낼 법해. 저 이 작품 보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실제로 요즘 미대에서 이런 걸 주제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AI 그러니까.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도 들었어요.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와봐라. 써봐라 신기하네요. 한번. 네. 우와. 너희들의 공포를 깨주겠다. 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무료로 몇 장은 되니까 네. 학생들한테 신중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유료를 결제를 안 하려면. 이런 걸 만들어봐. 그리고 기회를 다 썼어. 그러면 하루를 기다려야 돼.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뭐랄까 이 작가님이 그 금기까지는 아니고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작품 만들어 끌고 오는데도 되게 능하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작품적 요소들을 싹 가져와서 이 작품에 녹이는 것도 굉장히 능합니다. 그게 좋은 작가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지고 왔는데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보여. 이 학교는 천하제일 무술대구만. 뭐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작품의 이 구조는 추리물이구만. 약간 이런 것들. 네. 네.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그냥 캠퍼스 라이프예요. 맞아요. 여기가 일립예고 아니어도 돼. 일립예대여도 돼. 말할 거면 말을 하세요. 아니 생각하고 있어서 일립예대가 아니어도 괜찮은가? 일립예고가 아니어도 괜찮은 그렇죠. 거겠지. 일립예고가 아니어도. 물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한계들이 좀 있지만 대학생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작품의 구조가. 그래서 뭐랄까 이 약간 독자들이 납득할 답을 내놓는 게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저는 처음에 AI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시고 했을 때 설마 자화상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화상이 답인 거야. 그래서 약간 중대장은 약간 실망했다. 더 참신한 것을 가져와. 설마 답이 가족인가? 또 답이 가족이야. 수석의 답은 가족이었어. 약간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저 같은 절여진 사람의 기대값이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답을 내놓으시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구조를 차용한 것도 되게 용감한 선택이라는. 심지어 주간연재로.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들의 파릇파릇함과 이 생기 있음도 같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답안을 내놓는 것도 너무 빡세서 너무 무슨 대학교 교수가 내놓을 법한 답안을 하면 안 되고 약간 그 고등학생들이 내놓을 법한 그죠. 답안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벤야민이 말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품과 지금 AI 시대의 예술품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막 이런 거 안 한다고 여기서는. 민영이는 할 것 같긴 한데. 걔는 하죠. 그렇죠.
근데 걔는 그걸 좋아하는 애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약간 긁힐 뻔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중간에 윤영이한테 너는 평론가만 딱인데 아, 아. 평론가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그리세요? 저 안 그려요, 저는.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물어봐.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사회가 자꾸 물어봐. 아. 아, 작가 못 돼서 평론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 와,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한테 야구 선수 못 돼서 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뛰는 필드가 달라요. 그 그쵸. 약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수 못 돼서 너 감독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의 질문인 거죠. 물론 감독은 아니지만 저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평가관이 아니에요.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맥락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되게 그 지점은 약간 윤형이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겠다. 약간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술평론계에서 되게 그 서문 쓰는 거 있거든요. 자기 작품에다가. 그걸 자기 작가가 직접 써요. 근데 약간 그 점점 더 개념화 되면서 아, 그 보그 땡땡체가 드는 아 보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좀 알고는 있는데 네. 약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쉽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평론가들도 일부러 어렵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할 때는 엄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중적인 발화도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윤형이가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그랩?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되게 잘 짜셨어요. 그러니까 비트만 없을 뿐이지 엄청 잘 짜셨다고 생각하는 게 라임이나 펀치라인 부분을 전부 다 볼드 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약간 빠른 비트에 맞춰서 본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하나의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추셨고, 그래서 저는 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최근 들어서 그냥 뭐 래퍼를 따라 한다는 뭐 개그맨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예 법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일림예고 이쪽에서는 그 컨텐츠를 만들 때도 래퍼만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잘 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설명 정우님은 랩을 배우고 계신 분이죠. 아, 그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꽤 훌륭한 랩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물론 뭐 비트가 없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쓰신 거는 되게 잘 쓰셨다. 근데 이게 얘기가 대중적인 언어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 사실 저는 잘 읽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화적으로는 흥미로운 시도였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니까. 네. 약간 만화에서 박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 거기로. 아, 그쵸. 강세와 홍도. 근데 하나 긁힌 거 하나 있으면 너무 길게 이렇게 쭉 쓰신 거. 예. 그 정도만 좀 음. 긁혔다. 네가 이게 뭔데 좀 긁히세요. 근데 그런 게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다 해봐. 설득이 돼? 나름 설득이 됩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초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에서의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의 기초. 네. 그러니까 작가님도 아마 그런 공부 되게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학부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고에서 배웠던 것도. 작가님 후기에 왜 네. 그 개인전 하셨다는 가장 친했던 친구라는 그분 있잖아요. 아, 네. 한소리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배솔 작가님. 그분 전시 제가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야. 깜짝 놀랐음 그거 보고. 와. 근데 그럼 작중에 그분 그림 나왔을 때 했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1년이 지났는데. 개인전을 작년에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재된 거는 올해잖아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쓱쓱쓱 지나가는 거지. 까비. 그 정도로 제가 뭐 카피 닌자는 아니어서 제가 본 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소리만큼은 아니군요. 그럼요. 한소리는 진짜 재능이 있긴 하니까. 저는 또 재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평론이나 하고 있지.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재능이 적다. 근데 그게 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표현하려고 하시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간에 그 장르 변경 같은 느낌의 연출을 주는 것도 되게 네, 재밌는 맞아요. 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필요할 때마다 그림체를 바꿔서 그리기도 하고 네. 약간 여기서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구였지? 시은이랑 다경이랑 그 둘이서 단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림체 약간
그 뽀샤시하게 변하면서 서로 그 미모 공격하는 장면. 아, 거기도 장군님, 뭔가- 공주님 하면서. 장군님, 공주님 하면서 거기서 약간 그 그림체 스타일이나 연출 분위기도 뭔가 그 순정 만화의 느낌을 팍 내는거나 역시 최고는 그 시은이 갑자기 댓글에 격기산반인가요? 하는 그 장면이나 그게 이 작가님이 만화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좋았어요. 맞아요. 만화는 원래 그런 매체거든요. 근데 자꾸 뭐 그림이 안 이쁘다. 안 이뻐도 돼요, 만화는. 그래서 만화인 거야. 근데 이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게 만화의 독법이에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 모든 컷에 대부분 거의 모든 컷에 의도를 넣어놓으려고 해서 좋았어요. 다 의미들이 있으려고 해요, 컷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연출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컷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컷에 의미를 쑤셔 넣어놨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화 읽는 맛이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림예고 학생들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어떤 작품이셨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만화 같은 만화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제 자기 뽕에 차가지고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폭풍에 휘말려서 후후 이것은 폭풍이라고 하지 하면서 혼자서 지나가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예술을 다룬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전달하려고 해서 좋았어요. 만화 같은 만화를 만화다운 만화를 그려서 예술의 재미 그리고 예술의 어떤 가치를 전하려고 하는 작품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예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만화가 뭐가 예술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화가 있다. 웹툰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교양으로서가 아니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 중에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예술 만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민님은요? 어떤 작품이셨어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만화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짝 뭔가 낭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앞에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뭔가 이런 예술 고등학교 배경이면은 굉장히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치열하게 뭔가 하고 이런 걸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친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 맨 앞에 나레이션으로 했던 그 대사를 제가 골라왔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이 낯선 관계인데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림예고 학생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사 같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이 학생들이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대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그 분위기가 그것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림예고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타쿠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 감각이 그 감정이 오타쿠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네. 거부하는 게 오타쿠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기대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오타쿠가 아니에요. 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왜요? 오타쿠 기대해요. 신작이 등장하면 기대하겠지. 하지만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오타쿠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취향의 신작만 바라지. 그럼요. 나의 영원히 내가 유동식만 좋아하는 보고 싶어 것을 한다고. 벗어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호님은요? 저는 사실 일림예고 학생들이지만 개인적으로서는 한솔이의 이입이 너무 강했어요. 저한테는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의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반대로 저도 당연히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성인이 돼서 저는 하고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수업을 뒤로 미룬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밀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한솔이가 지속적으로 미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붙잡고 있는 엔딩을 봤으면 싶은 그런 소망으로 응원하면서 본 작품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서는 한솔이 원툴 만화가 아니었을까. 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요. 네. 남의 감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오타쿠적인 태도입니다. 개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앞에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해석이지 내 해석이 메이저고 이 해석은 개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한솔이 원툴 만화라는 건 솔직히 다른 캐릭터에 대한 모욕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붙여주세요. 아니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이라는 얼마나 말을- 다채로운 인물들이 야, 등장하는데 물론 다채로운 인물들이 한솔이 등장하니까. 원툴이라니. 아,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 연습을 좀 합시다. 네. 정우님은 네. 말을 하실 때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네네. 나에게 있어서 아, 가장 의미가 있는 캐릭터는 한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이제 금쪽이를 키우고 있죠 지금 거의. 네. 그리고 세민님은 다른 사람의 감상을 인정하세요. 아니 인정하는데 제가 방금 재민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인정하긴 하는데 낼게 맞아. 그렇게 저의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당신도 붙이세요. 네. 네. 제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줬으면 싶다는 발언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해봤는데 형 1, 2, 2 학생들이라는 작품이 3부까지 된다고 했는데 2부가 제일 길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일단 2부 보고 결정하자. 4부 갈지 말지. 이 정도 되면 작가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작품을 10월에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10월에 또 만날 그 2부로 만날 시간을 기다려 보면서 지금 1부가 이 정도였으니까 2부 한 2년 정도 연재하시고 그 다음에 3부 한 1년 반 정도 연재하시면 2030년 전에는 완결이 나거든요. 갑자기 2030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요? 왜냐면 중간에 쉬실 테니까. 아. 그러니까 그 안에 완결이 나면 저희 그때까지 하고 있겠죠? 뭐 그렇겠죠. 뭐 큰일이 병고가 없는 한. 포베 작가님이 저주 갈고 가셨잖아요. 당신은 그만둘 수 없어라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서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녹음 고생하셨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서 한솔이 응원합니다. 네네. 우리도 한솔이 응원해. 한솔이 응원 안 해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한솔이 죽으라 그랬냐? 한솔이 도 응원한다고요. 한솔이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솔이가 자본론을 읽는 거 보고 싶다 그랬다고. 한솔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프롤레탈리아 미술을 하는 한솔이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하고 싶은 말 생각났어요. 네. 그 캐릭터들의 눈동자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눈동자가 약간 초점 나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구체 관절 인형에 그래서 그 인형 눈이 약간 돌아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 있다니요. 초점이 약간 안 맞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투명한 뭐라 느낌. 그러니까 눈동자 살리고. 자체로는 되게 아름다운데 이 그림이랑 어울리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약간 무서운 지점들이 겉에 몇 개 있었어요. 어. 어딜 보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랬다. 네. 근데 그림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녹음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리뷰할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